청주 외곽의 빨간 벽돌집 거실에 박영자가 앉아 신문을 읽고 있다. 68세의 영자는 허리가 굽고 눈빛이 예리하며 기업인협회 표창장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혀를 찬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오는데 김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릇을 정리하고 있다. 32세 서연의 손동작은 효율적이지만 영자 눈에는 그저 평범해 보인다. 계단에서 쿵쿵 소리가 나며 이준호가 내려온다. 35세 준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어머니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습관화되어 있다. 준호가 부엌으로 가서 여보 아침 준비됐어? 하고 묻자 서연은 금방 차려드릴게요. 어머님도 함께 드시죠 하며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낸다. 영자는 식탁에 앉으며 준호에게 혁신대회 이야기를 꺼내지만 준호는 자신 없다며 한숨을 쉰다. 아침을 마치고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영자는 서연을 부른다. 서연아,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이리 와봐 하고 말이다. 서연이 다가가자 영자는 차갑게 말한다. 어제 최미선이가 그러는데 너 학교는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더라. 나도 모르겠다고 했잖아. 우리 회사 사모님들 모임에 가면 다들 며느리 자랑하는데 나는 뭐라고 말해.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해요. 어머님하고 작은 소리로 대답한다. 준호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어머니 눈치만 살피며 말한다. 엄마 서연이는 착하니까 그걸로 됐잖아요 하고 소심하게 말하지만 영자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영자는 계속해서 말한다. 준호가 기업 2대째인데 며느리 학벌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면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잖아. 솔직히 말해서 좀 민망하다고 하며 한숨을 쉰다. 서연은 더욱 고개를 숙이며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죄송해요 하고 말한다. 영자는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너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문제야. 그냥 조용히 뒤에서 살림만 하고 나서지는 말아라 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준호는 시계를 보며 엄마 저 늦겠어요 하고 말하며 서연을 구해주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만 한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후 부엌으로 돌아간다. 준호는 서연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둘러 출근길에 나선다. 영자는 답답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2층으로 올라간다. 준호 방 옆 서재에서 서연이 쓰는 작은 책상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서랍을 연다. 서랍 안 파란 파일을 열어보니 명문대 졸업증명서와 산업부 장관 표창장이 나온다. 영자는 손을 떨며 서류들을 넘겨본다. 국제학술대회 발표원고와 대기업 경력 증명서까지 있다. 맨 마지막에는 사직서. 사본과 함께 가족의 평화를 위해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라고 손으로 쓴 메모가 있다. 영자는 파일을 덮으며 충격에 빠진다.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경력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아래층에서 서연이 조용히 청소하는 소리가 들린다.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에 잠긴다. 대체 왜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 준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나는 어젯밤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서랍 속에서 발견한 그 파란 파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서 말이다.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서연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웠다.
어떤 표정으로 며느리를 마주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명문대 졸업증명서와 정부 포상장이 정말 우리 서연 것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결국 7시가 되어서야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는데 식탁에는 이미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퍼서 그릇에 담고 있었는데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릇을 놓는 손동작도, 반찬을 배치하는 방식도, 심지어 앞치마 끈을 묶은 모양까지도 뭔가 체계적이고 정교해 보였다. 준호가 계단을 내려오며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하고 인사를 했을 때 나는 겨우 응하고 대답했다. 서연은 여보 아침 드세요 하며 준호에게 밥그릇을 건네주었는데 그 목소리도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정중하게 들렸다. 나는 식탁에 앉으면서 은근히 며느리를 관찰했다. 혹시 어제 내가 서랍을 뒤진 것을 알아챘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뜨며 와 정말 맛있다. 역시 우리 와이프 손맛은 최고야 하고 말했을 때 서연은 작게 웃으며 많이 드세요 하고 대답했다. 그런데 나는 그 웃음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마치 더 깊은 생각이나 경험이 숨어 있는 듯한 미소였다. 정말 이상했다. 어제까지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의 웃음으로만 보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 나는 밥을 먹으면서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요즘 최미선이가 자꾸 너 학벌 묻더라. 나도 정확히 모르니까 좀 민망해하고 말이다. 서연은 젓가락을 멈추고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그런 걸로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하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서연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을 느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마치 큰 비밀을 감추고 있는 사람의 반응 같았다. 준호는 엄마 그런 거 왜 물어봐요 하며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묻잖아. 우리 준호도 기업 2대째인데 며느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체면이 안 서지 않겠니 하고 말이다. 서연은 더욱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하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준호는 엄마 서연이는 착하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고 내가 더 추궁할까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하고 내가 말하자 서연은 잠깐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다. 그때 준호가 일어서며 시간 됐다. 회사 가야겠다 하고 말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준호가 어색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서둘러 자리를 뜨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빠르게 일어나서 가방 챙겨드릴게요 하며 준호의 서류 가방과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의문이 들었다. 평소에는 그냥 성실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모든 동작이 마치 회사에서 일해본 사람처럼 체계적으로 보였다. 준호가 출근하고 나서 집안은 조용해졌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가끔 나를 힐끗힐끗 바라보았다. 나도 서연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설거지하는 방식부터가 달랐다. 그릇을 분류해서 쌓아두고 물을 절약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씻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마치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정확했다. 이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아 너 혹시 어디 회사에서 일해본 적 있니? 하고 말이다. 서연은 손을 멈추고 돌아보며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어머님 저는 그냥 집에서만 지냈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이 영 자연스럽지 않았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높았고 눈동자도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 추궁했다. 그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배웠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 하고 말이다. 서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냥 성격이에요.
어릴 때부터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이다. 점심시간이 되어 나는 최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선아, 혹시 며느리 출신 성분 같은 거 알아보는 방법 없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최미선은 왜 갑자기 그런 게 궁금해? 뭔가 이상한 거라도 발견했어? 하고 되물었다. 나는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서 좀 답답하다고 하고. 얼버무렸다. 최미선은 그럼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면 준호한테 물어보든지 하고 말했는데 나는 준호도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오후가 되어 서연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나는 다시 2층 서재로 올라갔다. 어제 봤던 그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랍을 열어보니 파일이 그대로 있었는데 혹시 서연이 눈치챘을까 봐 조심스럽게 살펴봤지만 어제와 똑같은 상태였다. 나는 파일을 열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다.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증명서에는 분명히 김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성적도 우수 등급이었다. 그 뒤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장에도 같은 이름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했다. 혹시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 것은 아닐까 해서 말이다. 하지만 생년월일까지 확인해보니 분명히 우리 며느리가 맞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제 보지 못했던 다른 서류도 발견했다. 대기업 입사 통지서와 승진 발령 통지서가 여러 장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되었다. 전략기획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기록까지 있었다. 과장이라니, 그것도 전략기획팀이라니. 나는 그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이런 경력의 소유자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서연이 직접 쓴 것 같은 편지였다. 사랑하는 준호에게, 나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지만 당신의 가족이 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명한 아내가 되어 당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내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서연이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 가족이 되기 위해 선택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우리 준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서연이 혼자서 감추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서연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을 때 나는 넌지시 물어보았다. 준호야, 서연이 대학교 다닐 때 성적은 어땠니?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 글쎄요, 별로 자세히 물어본 적은 없는데 그냥 평범하게 다녔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뭔가 어색했다.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나는 더 추궁해보고 싶었지만 준호가 피곤해 보여서 그만두었다. 그날 밤 서연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다시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그릇을 분류하는 방식부터가 남달랐다. 재질별로 나누고 오염 정도에 따라 씻는 순서를 정하고 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세척하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으로 보였다.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준 걸까? 아니면 어디선가 배운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서연이 준비하는 준호의 도시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영양소 배치나 색깔 조합, 심지어 보온과 보냉을 고려한 포장 방식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이건 단순히 요리를 잘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영양학이나 식품학을 전공한 사람 같았다. 나는 서연에게 물어보았다. 서연아, 도시락 정말 잘 싸네. 어디서 이런 거 배웠어? 서연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당황하는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이제 확신했다. 서연이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지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가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방식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놀라웠다. 오늘 아침에도 서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지만 나는 평소와 달리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는 순서부터가 체계적이었다. 먼저 오늘 사용할 재료들을 모두 꺼내놓고 조리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모습이 마치 어떤 매뉴얼을 따르는 것 같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연이 관리하는 가계부였다. 어제 우연히 부엌 서랍을 열었다가 발견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고 나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인 가정의 가계부와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다. 수입과 지출이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예산 대비 실적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월별 분석과 다음 달 계획까지 적혀 있었다. 이건 마치 회사의 회계보고서 같았다. 특히 변동비와 고정비를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게 정말 평범한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날 오후 최미선이 집에 놀러 왔을 때 나는 은근히 서연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미선아, 너는 며느리 가계부 같은 거 어떻게 쓰니? 하고 물어보니 최미선은 아이고. 그냥 대충 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서연이는 정말 자세하게 쓴다. 항목도 나누고 분석도 하고 말이야 하고 말했더니 최미선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정말? 그거 보통 일이 아니네. 혹시 서연이 어디서 회계 일이라도 해봤나? 최미선의 그 말이 내 마음속 의혹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 대담하게 물어보았다. 미선아, 혹시 서연이가 명문대 나왔다는 소문 들어봤어? 최미선은 잠깐 생각하더니 그거 사실 동네에서 그런 얘기가 좀 돌기는 해 하고 말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역시 다른 사람들도 뭔가 눈치채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미선은 계속해서 말했다. 방영자야, 솔직히 말해서 서연이 좀 달라 보이지 않아?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아 보여 하고 말이다. 나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던데 하고 시치미를 뗐지만 속으로는 최미선의 말에 완전히 동감하고 있었다. 최미선은 더 나아가서 말했다. 특히 준호랑 대화할 때 보면 서연이가 더 차분하고 현명해 보일 때가 있어. 물론 겉으로는 남편을 잘 세워주고 있지만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나는 더욱 확신이 들었다. 분명히 서연이는 뭔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족에게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미선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대체 왜 숨기고 있는 걸까? 자랑할 만한 일인데 왜 비밀로 하고 있는 거지? 혹시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 준호야, 서연이 혹시 회사 생활 해본 적 있니? 오늘 보니까 뭔가 일 처리하는 게 체계적이더라 하고 말이다. 준호는 젓가락을 멈추고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엄마, 서연이는 결혼 전에 그냥 집에 있었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다. 그리고 빠르게 화제를 바꾸려고 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피곤해요 하며 말이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의심이 들었다. 준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시도해 보았다. 그럼 서연이 대학에서는 뭘 전공했니? 나는 정확히 모르겠더라 하고 물었다. 준호는 더욱 어색해하며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것보다 서연이가 착하고 살림 잘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고 얼버무렸다. 서연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었다. 고개를 더욱 숙이고 조용히 반찬을 나르면서 마치 자신이 없어지고 싶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순간 느꼈다. 이 집안에 뭔가 큰 비밀이 있고 서연과 준호 모두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오후에 서연이 빨래를 개는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옷의 종류와 재질에 따라 개는 방법이 달랐고
옷장에 정리하는 순서와 방식도 매우 체계적이었다. 심지어 계절별 의류 관리까지 완벽했다. 나는 이런 걸 다 어떻게 아는 거냐고 물어보니 서연은 그냥 꼼꼼한 성격이에요 하고 대답했지만 그 설명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준호가 회사에서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며 집에 왔을 때의 일이었다. 준호는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다. 엄마, 요즘 회사 매출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때 서연이 잠깐 젓가락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보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눈빛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혹시 어떤 부분이 어려우세요? 준호는 매출 데이터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모르겠어. 트렌드도 파악하고 문제점도 찾아야 하는데 하고 말했다. 그러자 서연이 말했다. 그럼 먼저 시계열 분석으로 트렌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요인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그 순간 깜짝 놀랐다. 시계열 분석이니 요인별 세분화니 하는 용어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그런 거 어떻게 알아? 하지만 그 표정이 진짜로 놀란 것인지 아니면 연기하는 것인지 애매했다. 서연은 당황한 듯 말했다. 아, 그냥 TV에서 봤어요 하고 얼른 화제를 돌렸지만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TV에서 봤다고 해서 그런 전문 용어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까가? 분명히 어딘가에서 제대로 배운 게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준호의 반응이었다. 준호가 서연의 조언을 듣고 나서 보인 표정이 뭔가 어색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처음 듣는 척하는 것 같았다. 혹시 준호도 서연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둘이 함께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2층 서재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파일을 살펴보기로 했다. 졸업증명서와 포상장 외에도 다른 서류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파일을 열어보니 내가 처음에 보지 못했던 서류들이 더 있었다. 각종 자격증과 교육수료증, 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성과 평가서들이 가득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되었다. 이 정도면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 아닌가 싶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는 자료들이었다. 영어로 된 발표 원고와 함께 현장 사진들도 있었는데 서연이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이 지금의 수줍은 며느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런 사람이 왜 모든 걸 숨기고 우리 집에서 조용히 살림만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서연과 준호가 주고받은 편지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 중 하나를 읽어보니 준호가 서연에게 쓴 것이었다. 서연아, 엄마는 좋은 분이지만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시다. 특히 내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한 이후로 더욱 그렇게 되셨어. 지혜가 너무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엄마와 자꾸 부딪혔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내가 너무 뛰어나다는 걸 엄마가 알게 되면 또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 미안하지만 조금만 참아줄 수 있을까?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 준호가 서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함께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의 말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준호가 나의 성격과 첫 번째 며느리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고려해서 서연에게 거짓말을 부탁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내 편견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니. 서연의 답장도 있었다. 준호야, 나는 괜찮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기꺼이 할게. 어머님께서 편안하게 느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가진 건 별거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자. 나는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다. 서연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았다. 서연과 준호는 정말로 우리 가족을 위해, 특히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이런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편지들을 정리하면서 복잡한 심정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서연과 준호의 깊은 사랑에 감동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서운함도 느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이 컸다. 내가 만든 편견의 틀 안에서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다. 오늘 아침에 나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서연과 준호 모두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서연이 시장에 장 보러 가고 준호가 출근한 사이에 나는 다시 한번 2층 서재로 올라가서 그 파란 파일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정말 자세히 놓치는 것 없이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다시 확인한 것은 대학교 졸업 증명서였다.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그것도 최우등 졸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그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김서연, 우리 며느리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학점 평균까지 적혀 있었는데 4.5 만점에 4.3이라는 정말 놀라운 성적이었다. 이런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왜 자신의 학력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 준호는 정말 이 사실을 모르는 걸까?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각종 수상 경력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부터 시작해서 한국무역협회 회장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까지 정말 다양한 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젊은 기업인상과 혁신 리더상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런 상들은 보통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나는 상장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수상 이유와 날짜를 확인해 보았다. 모두 서연이 20대 후반에 받은 것들이었다. 세 번째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논문과 발표 자료들이었다. 영어로 된 논문이 여러 편 있었고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증명서도 함께 있었다. 논문 제목들을 보니 동아시아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 혁신 방안 같은 정말 전문적인 내용들이었다. 나는 영어를 잘 못해서 내용을 자세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해외 연수 기록들이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았다는 증명서와 함께 현지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사진 속의 서연은 정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른 연수생들과 함께 웃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 조용히 살림하는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 옆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의 단기 과정 수료증도 있었고 독일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 참가 증명서도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서류들을 보면서 정말 어안이 벙벙했다. 우리 며느리가 이런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평범한 며느리의 모습은 뭐였단 말인가? 왜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우리 준호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함께 숨기고 있는 건가? 그때 파일 맨 뒤쪽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서연과 준호가 주고받은 편지들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들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편지는 준호가 서연에게 쓴 것이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사실 엄마는 좋은 분이지만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 너무 까다로우셔서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 특히 내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한 이후로는 더욱 그렇게 되셨거든. 나는 그 대목에서 가슴이 철렁했다. 준호가 내 성격과 첫 번째 며느리에 대한 트라우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이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지혜가 너무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엄마와 자꾸 부딪혔거든. 엄마가 그때 지혜한테 정말 독하게 말씀하셨어.
너는 시집 온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하냐. 내 주제를 모르고 건방지게 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때 엄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봐서 알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내가 너무 뛰어나다는 걸 엄마가 알게 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말이야.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가진 모든 걸 숨기고 살라고 부탁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어. 하지만 엄마 앞에서만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우리끼리는 내가 원래 모습 그대로 있어도 돼. 나는 내가 나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랑스럽기도 해. 하지만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 준호가 서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함께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이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준호가 어머니인 나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아내에게 이런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게 정말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비겁한 것인가? 서연의 답장도 있었다. 준호야,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다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기꺼이 할 거야.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서 진짜 가족이 뭔지 몰랐거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어머님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 이 따뜻함을 잃고 싶지 않아. 어머님께서 나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서연이 고아 출신이었다니.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간절함이 그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우리 준호가 이런 훌륭한 아내에게 자신을 숨기라고 부탁하다니 이게 남자가 할 일인가? 편지는 더 있었다. 서연이 다시 쓴 것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는 늘 혼자였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상을 받아도 함께 기뻐해 줄 가족이 없었거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뭘 하든 당신이 있고 어머님이 있어. 비록 내 과거를 숨기고 있지만 이 가족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가끔 어머님이 나한테 매섭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 가족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해. 언젠가는 어머님께서 진짜 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행복해. 나는 그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서연이 고아 출신이었다니.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간절함이 그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매섭게 말할 때도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감사해 했다니.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얼마나 함부로 대했던가.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을 외롭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서연이 준호에게 회사 일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오늘 당신이 매출 분석 때문에 고민한다고 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줬어. 시계열 분석이랑 요인별 세분화 같은 것들 말이야. 당신이 그걸 듣고 놀라는 표정을 보니까 어머님 앞에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제야 나는 어제 저녁에 그 장면이 이해되었다. 서연이 그런 전문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한 것도, 준호가 보인 어색한 반응도 모두 연기였던 것이다. 그들은 나 앞에서 완벽한 역할극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모르는 척하면서도 남편을 도와주고 준호는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편지는 가장 최근에 쓰인 것 같았다. 서연의 글씨였다. 요즘 어머님께서 자꾸 내 과거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 같아. 혹시 뭔가 눈치채신 건 아닐까 걱정돼. 어머님이 내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아시면 더 실망하실까 봐 두려워. 그리고 내 학력이나 경력을 알게 되시면 왜 숨겼냐고 화내실 것 같아서 말이야. 당신도 어머님 질문에 대답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숨기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준호의 답장이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준비될 때까지만. 사실 나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특히 내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엄마가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어.
엄마는 가문이나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하지만 엄마 성격상 갑작스럽게 알게 되면 더 큰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말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나는 그 편지들을 모두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너무 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이다. 서연이 고아 출신이었다니.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간절함이 그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얼마나 표독스럽게 굴었는지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첫 번째 며느리에게 했던 그 독한 말들을 준호가 다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서연에게 숨기라고 부탁했다니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나는 편지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서연과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모르는 척해야 할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서연이 받고 있는 고통과 준호가 느끼고 있는 죄책감을 생각하면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서연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급히 편지들을 정리해서 파일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응 수고했어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이제 서연을 보는 내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도 나는 서연과 준호의 편지 내용을 잊을 수가 없었다. 특히 서연이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마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하기만 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모르는 척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준호가 회사 모임이 있다며 우리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을 때 나는 조금이나마 기분 전환이 될까 싶어서 동의했다. 그날 오후 청주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협회 정기 모임에 참석했는데 평소처럼 각 회사 대표들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였다. 나는 서연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그녀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제 그녀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명문대 출신의 뛰어난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서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지만 가끔 보이는 미묘한 표정 변화나 반응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최미선도 함께 왔는데 그녀는 여전히 서연에 대해 궁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영자야, 오늘 보니까 서연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보이네 하고 말했다. 나는 그래? 뭐가 다른데? 하고 물어봤지만 속으로는 최미선이 어떤 부분을 눈치채고 있는지 궁금했다. 최미선은 말하는 방식이나 자세,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뭔가 교양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한 젊은 남자가 우리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서연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김서연 씨 아니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하고 말이다. 서연은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지만 그 표정에서는 큰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정하늘이라고 소개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말했다. 서연 씨랑 대학교 동기였는데 정말 우연이네요. 여기서 만날 줄이야 하고 반가워했다. 나는 그 순간 귀가 번쩍 뜨였다. 드디어 서연의 과거를 직접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준호도 옆에서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아마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하늘은 계속해서 말했다. 서연 씨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마지막에 들었을 때는 대기업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하고 물어봤다. 서연은 더욱 당황하며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정하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그런데 서연 씨가 집에만 있다니 좀 의외네요. 대학교 때부터 정말 뛰어났거든요 하고 말했다. 나는 그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점점 더 흥미로워졌다.
드디어 서연의 진짜 모습에 대한 객관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직접 정하늘에게 물어보았다. 정 대표님, 혹시 서연이가 대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말이다. 정하늘은 기꺼이 대답해 주었다. 아, 서연 씨는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 과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고, 특히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 쪽에서는 교수님들도 인정할 정도였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정하늘이 태블릿을 꺼내면서 말했다. 혹시 증명이 필요하시면 여기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우수 졸업생 명단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고 말이다. 그리고는 실제로 서연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최우등 졸업생, 성적 우수상 수상자, 학과 대표 졸업생 같은 타이틀들이 함께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다. 내가 서재에서 봤던 졸업증명서의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최미선은 그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나, 정말요? 서연이가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었다고요? 하고 놀라워했다. 정하늘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면서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연 씨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는 젊은 기업 인상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시상식에 참석했었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서재에서 본 그 상장들이 모두 진짜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서연은 점점 더 작아지는 모습이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표정에서는 큰 괴로움이 느껴졌다. 준호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꾸 서연을 바라보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서연의 뛰어남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어서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받고 있을 스트레스가 걱정되었다. 정하늘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서연 씨는 대기업에서도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만두셨을까요? 마지막에 들었을 때는 과장까지 승진했다고 했거든요. 하고 물어봤다. 그 질문에 서연은 더욱 당황하며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하늘은 아, 그렇군요. 혹시 결혼 때문인가요? 하고 다시 물었고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도 우리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다른 기업 대표들의 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서연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조용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명문대 출신의 뛰어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말이다. 최미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럼 서연이는 왜 지금까지 이런 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일들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 하고 직설적으로 물어봤다. 서연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더욱 고개를 숙였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내가 만든 분위기와 압박감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하늘은 서연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죄송해요. 서연 씨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우리 테이블에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하고 말했지만 그 설명으로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았다. 왜 조용히 지내야 하는지, 왜 그런 훌륭한 경력을 숨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더 커질 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서연이 받고 있는 고통과 준호의 답답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궁금증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이제 솔직히 말해도 될 것 같구나 하고 말이다. 서연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어봤지만 그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그리고 왜 그것을 숨기고 있었는지도 말이다 하고 말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은 완전히 하얘졌고 준호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더 흥미로워하며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서연에게 말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하고 말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님하고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미안했다.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하고 말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박수까지 치기 시작했다. 정하늘도 그 광경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좋은 가족이시네요. 서연 씨가 이런 가족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말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희 사회적 기업에서도 도움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서연 씨 같은 분의 조언이 정말 필요해요 하고 제안했다. 서연은 그제야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네, 좋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요 하고 대답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다. 드디어 우리 며느리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비록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이 벌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어제 있었던 중소기업협회 모임에서의 일이 하루 만에 온 동네에 퍼져나갔다. 조용했던 이 씨네 며느리가 사실은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경력까지 가진 엘리트였다는 소문이 말이다. 나는 아침부터 계속 걸려오는 전화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대부분이 서연에 대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었다. 최미선을 비롯한 동네 아주머니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준호 회사 관계자들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청주시청에서 주최하는 중소기업 혁신경진대회에 준호의 회사가 참가 신청을 했다는 것이었다. 준호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말했다. 엄마 사실 며칠 전에 신청했었는데 어제 일 때문에 더 주목받게 될 것 같아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도 옆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여보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주목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하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기대가 되었다. 이제 서연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좋은 기회 아니야? 이제 당당하게 서연이의 능력을 보여주면 되잖아 하고 격려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었다. 엄마 그게 쉽지 않아요. 발표도 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설명도 해야 하는데 하고 걱정을 토로했다. 며칠 후 드디어 경진대회 당일이 되었다. 청주시청 대강당에는 지역의 중소기업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분위기가 상당히 진지했다. 나와 서연은 관객석에 앉아서 준호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서연은 계속 손을 꼭 쥐고 긴장하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오늘 서연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기도 했다. 준호의 차례가 되어 무대에 올라갔을 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극도의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평소에도 발표를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특히 더 떨리는 것 같았다. 준호는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호 기계부품 대표 이준호입니다. 저희 회사는 하고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발표 내용은 회사의 새로운 기계부품 개발과 품질 개선에 관한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럭저럭 진행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준호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다. 특히 마케팅 전략이나 수익성 분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준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우물거리기만 했다. 관객석에서는 점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어제 소문의 주인공인 서연이 어디 앉아 있는지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서연은 오히려 준호의 발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뭔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읽혀졌다. 준호의 발표는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핵심 경쟁력에 대해 질문했는데 준호는 그러니까 저희는 하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관객석에서는 안타까운 한숨소리들이 들려왔고 나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준호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깜짝 놀라서 서연아 어디가? 하고 물어봤지만 서연은 죄송해요 어머님 잠깐만요 하고 말하더니 무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관객들의 시선이 모두 서연에게 쏠렸고 무대 위에 준호도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무대 옆까지 가서 준호에게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후 준호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잠깐 저희 팀 멤버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이다. 그러자 서연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관객석에서는 약간의 술렁임이 일어났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다. 그 순간 서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 평소에 조용하고 수줍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준호 대표의 아내이자 이 프로젝트의 기획을 담당한 김서연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그 순간 정말 놀랐다. 무대 위에서 말하는 서연의 모습이 내가 서재에서 봤던 그 사진 속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자신감 넘치는 자세와 명확한 발음, 그리고 전문가다운 태도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서연은 발표를 새롭게 시작했다. 저희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정밀도와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한 기계부품 기술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준호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주기 시작했다. 시장 분석부터 경쟁사 비교, 수익성 예측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고 관객들도 서연의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마케팅 전략 부분에서는 정말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서연은 타겟 고객층 분석부터 시작해서 유통 채널 전략, 브랜딩 방안까지 세세하게 설명했다.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걸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질문했다.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분석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하고 물어보자 서연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회사의 상황에 맞게 분석한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관객석에서는 더 큰 술렁임이 일어났다. 어제 들었던 소문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나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니 정말 뿌듯했다. 서연은 계속해서 발표를 진행했는데 특히 향후 5년간의 사업 계획 부분에서는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을 제시했다. 해외 진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기계부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몇몇은 감탄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심사위원들의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서연은 모든 질문에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준호가 보충 설명을 하고 경영이나 마케팅 관련 질문들은 서연이 담당하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관객들 중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물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경력을 가지신 분이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건가요? 하고 말이다. 서연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개인적인 이유로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전문 분야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하고 말했다. 나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했다. 서연이 자신의 과거를 숨겨야 했던 진짜 이유를 아는 나로서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공개되었고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말이다. 발표가 완전히 끝나고 서연과 준호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관객들은 큰 박수를 쳐주었다. 나는 서연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오늘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워하고 말이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님 덕분이에요 하고 대답했다. 준호도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약간 복잡한 기분인 것 같았다. 아마 자신보다 아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솔직해졌다는 것이니까 말이다. 경진대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서연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생긴 것은 준호였다. 그는 아내가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후 심각하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준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서연이 뭔가 조언을 하려고 하면 괜찮다고 하며 거절하곤 했다. 나는 그런 준호를 보면서 답답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다. 아무리 현명한 남자라도 자신의 능력 부족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자존심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최미선이 전화를 걸어와서 말하길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영자야, 혹시 서연이가 정말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맞아? 하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대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퍼뜨린 건지 모르겠지만 서연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부분이 알려진 것 같았다. 최미선은 계속해서 말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왜 자신의 출신을 숨겼겠냐는 거야. 분명히 뭔가 숨길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말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추측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정하늘이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집에 와서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혹시 요즘 이상한 소문들 들으셨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조금 들었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정하늘은 태블릿을 꺼내면서 말했다.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는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서연의 대학교 시절부터 대기업 재직 시절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졸업 성적, 수상 경력, 논문 발표 기록, 심지어 해외 연수 사진까지 모든 것이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공식 기록들이에요. 대학교 홈페이지, 정부 기관 사이트 학회 자료들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정하늘이 설명했다. 혹시 사람들이 의심한다면 언제든지 이 자료들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다. 내가 서재에서 봤던 그 모든 서류들이 실제로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하늘이 보여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하면서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서연이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가 담긴 신문 기사가 있었다. 고아원 출신 우수 대학생, 장학금 받으며 꿈 키워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서연은 그 기사를 보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머나, 이런 기사가 있었나요? 하고 놀라워했다. 정하늘은 설명했다. 대학교 2학년 때 나온 기사예요. 서연 씨가 고아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다룬 긍정적인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졌다. 기사에는 서연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써져 있었다. 가족의 사랑을 몰랐던 소녀가 공부를 통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부제목까지 달려 있었다.
정하늘은 계속해서 말했다. 서연 씨의 과거는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만큼 성취를 이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왜 우리는 서연의 고아원 출신이라는 배경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정하늘의 태블릿에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잠깐 대화를 나눈 후 우리에게 말했다. 방금 청주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진대회 결과가 나왔는데 이준호 기계부품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말요? 우리가 상을 받았다고요? 하고 물어봤다. 정하늘은 웃으면서 네, 축하드려요. 특히 서연 씨의 발표가 심사위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서연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서연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당연한 결과야. 내가 그만큼 뛰어나니까. 준호도 그제야 밝은 표정을 지으며 서연에게 고마워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정하늘이 또 다른 소식을 전해준 것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청주시에서 서연 씨에게 중소기업 컨설팅 자문위원을 제안하고 싶다고 하네요. 서연은 더욱 놀란 표정으로 저한테요? 정말요? 하고 물어봤다. 정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경진대회에서 보여주신 전문성과 분석력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개선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이에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림만 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뻤다. 준호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아내가 나보다 뛰어나다는 게 공개되니까 말이에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제 아내라니 믿을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분위기였다. 서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정말 꿈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하고 반복해서 말했다. 나는 그런 서연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서연에게 말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숨기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님.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살아보겠어요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준호에게도 말했다. 준호야, 내 아내가 뛰어나다고 해서 너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 오히려 이런 훌륭한 사람과 결혼한 너의 안목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 자신에게도 다짐했다. 앞으로는 편견 없이 사람을 봐야겠다고. 출신이나 배경보다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과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연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서연이 우리 가족이 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와 사랑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상처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며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랑으로 승화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도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청으로 출근했고
준호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는 이렇게 조용한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본다. 그 모든 오해와 갈등들이 결국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내가 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어색함과 실망감, 그리고 나중에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충격과 부끄러움,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내 자신의 한계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사람을 보려고 했고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서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배웠다.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왔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기꺼이 그것을 숨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상처를 주는 사람조차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서연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며느리의 모습에 그녀를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서연이 보여준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 그녀는 내가 아무리 매섭게 대해도 무시해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런 사랑 앞에서 나의 편견과 고집은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이었던가.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서연은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부른다고 들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현실이 다를 때 느끼는 불편함을 말하는 것인데 나 역시 서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혼란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 혼란이야말로 성장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다. 기존의 틀을 깨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 말이다. 또한 서연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한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이 왜 숨겨야 할 일이 되었을까? 명문대를 나오고 뛰어난 경력을 가진 여성이 왜 그것을 감춰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서연은 청주시 중소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전문가가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당당하게 발휘하며 자신이 받을 만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준호 역시 많이 성장했다. 처음에는 아내가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부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다. 나 자신도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체면과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지만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가족이 행복한 것,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요즘 나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며느리를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라고, 출신이나 학력보다는 가족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의 며느리들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세상,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말이다. 서연이 우리 가족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것이다.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도 더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서연과 같은 상황에 있는 며느리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용기를 내서 진짜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시어머니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며느리를 단순히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가는 가족으로 바라보라고. 그녀들도 각자의 꿈과 상처를 가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이다. 오늘도 서연이 집에 돌아오면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서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물어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으니까 말이다.